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는 전부 다 이코스라는 그 뱅크 오브 코리아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따뜻하게 제가 요거 일주일 전에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요 보시게 되면 수치를 보시게 되면 2022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매달 이렇게 그 성장이 그 전기에 비해서 0.6%, 0.9%, 1.2%, 0.8%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대로 연장시키게 되면은 4달이니까 1년 후가 되면은 3번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1.008, 0.6, 1.008, 1.012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나온 결과에서 빼기 1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이 돼요. 넉 달 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고 요 노란 라인은 이게 뭔가 하면 현재 2015년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올라간 걸 한 거고요. 특히 이거는 리빙 네서시티니까는 필수 우리가 뭐 바구니 물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전기의 퍼센테이지 체인지니까는 이제 그죠? 그 얼만큼 그 한 달 전보다 얼만큼 물가가 올라갔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미국처럼 8.5%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은 3월 달에 8.5%라는 거는 애뉴얼라이즈드 한 겁니다.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곱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발표할 때 항상 그렇게 연 상승률로 바꿔서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농산물하고 기름을 뺀 거로 하게 되면은 좀 이게 낮아져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여기 계산을 예를 들어서 1, 4분기 연 물가 상승률은 1, 4분기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것만 곱하기 해가지고 그거를 1년에 4번 4, 4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4승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4%, 4.48% 그러니까는 4.5% 정도. 그 미국은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얼마로 했는가 하면 농산물과 기름값 뺀 거, 에너지 가격 뺀 거는 6. 몇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은 왜 미국보다 심하지 않느냐?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은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무지하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즉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디맨드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플라이가 공급이 안 되고 중국에서 싼 물건이 잘 들어오는 것이 시간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니까 이중으로 공급은 줄어들고 디맨드는 그대로 늘어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난 며칠 전인가 월마트하고 타겟이라는 미국의 그 소매점이죠. 우리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겁니다. 이마트가 같이 월마트를 흉내낸 거죠. 거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럼 거기 그 왜 빠졌느냐? 제가 어쩌다가 KBS의 방송 뭐죠? 10시 아침 10시에 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잘못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생각한 게 월마트 주가 빠진 게 인벤토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얘기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계속 줘서 소비를 하게 하니까는 월마트나 이런 데는 계속 그 물건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금 이 조건이 좋을 테니까 월마트 가격이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그걸 멈춘단 말이에요. 그거 통과되기 어렵고 안 되고 그러면 월마트나 타겟은 당연히 쭉 빠집니다. 더 이상 소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미리 주가에 반영된 것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하기 힘들어요. 왜? 물가가 너무 올라 버려요.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덜 할 텐데 거기에 계속해서 디맨드 풀이라고 하죠.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지금 미국에서의 소비가 유지되는 부분은 특히 가난하고 중산층 사람들한테는 사실 정부 지원금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회복되면 좋은데 지금 회복되는 거를 넘어서 너무 뜨겁게 돼버려가지고 수요가 그 물가 상승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는 침체하면서 물가 상승은 계속 발생해버리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길까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70년대처럼 될까? 70년대는 기름값이 무려 20배나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기름값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엇 그러니까는 텍사스 중진류 그 선물 가격이 지금 110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 근처에서 브렌트 기름이라고 저 유럽, 노르웨이, 영국 쪽에서 나는 그 기름도 이제 사실 조금 올랐다가 이거를 근데 결정적으로 기름값 못 오르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쉐일 가스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쉐일이라는 거는 땅속의 모래층의 사암층, 모래로 바위가 되어 있는 그 틈에 기름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뽑아내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 굉장히 고압의 수증기 같은 거를 굴을 파서 그쪽에다가 확 압력을 집어넣으면 그 기름들이 끓어가지고 삐져나옵니다. 그걸 뽑아낸 게 쉐일 가솔린이라는 거예요. 쉐일이라는 것이 사암이거든요. 사암. 모래로 된 바위. 거기에 섞여 있는 그 틈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건데 그게 배럴당 50달러 이상이면 수익성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많아가지고 기름값은 사실 미국은 그렇게 걱정 사실 안 해요. 기름 없는 나라들이 걱정인데 그러면 기름 없는 나라들한테 가장 구세주는 누구였냐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기름은 러시아는 오페크고 뭐고 이런 데랑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돈 되면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기름값 낮았던 게 참 우리한테는 러시아의 기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결국은 저기 웨스턴 텍사스 선물 가격이나 브렌트 선물 가격이나 두바이 선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입 물가를 이제 보시게 되는 건데 수입 물가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4.4% 이 한 달에 4.6% 뭐 7.6% 아까의 수치보다 10배씩 이렇게 막 오르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이건 생산자 물가, 생산자들이 원재료를 사거나 뭐 생산자들이 들어가는 비용 측정하는 거죠. 이거는 보시게 되면 아까 수입 물가가 원재료가 우리나라 별로 많지 않잖아. 뭐 석유화학 제품 전부 석유 수입해가지고 뽑아 써야 되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 전부 다 그렇죠. 예, 0.5%, 2.5% 막 들쭉날쭉 막. 사실 70년대 한국 경제가 사실 70년대 후반에 마이너스 성장. 그 원래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로 그 앵거스 디튼이라는 경제학자 돌아가신 그 네덜란드 경제학자께서 전 세계 그 세금 계산서
각 나라마다 이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할 때요. 그 가장 믿을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세금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업은 솔직히 사기칩니다. 비자금 장부 유지하잖아요. 정부가 비자금 장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왕실 경제나 왕실은 그 국가에서 가장 큰 경제 단위였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하우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저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믹스의 원래 어원은 오이코스 노모스입니다. 그때 오이코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하우스, 노모스는 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 그 서양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우스홀드 매니지먼트다. 결국 하우스홀드 이코노믹스가 경제학이다. 그러면서 가정을 그거 엉터리예요. 그게 바로 아까 수신제가 할 때 다스릴 제자라는 거하고 경제학에서의 경세제속, 경세재민할 때 제자고 다른 거를 구별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원래 서양에서 하우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하우스 오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가면 하우스 오브 존 이렇게 잘 안 쓸 수 없습니다. 하우스를 쓰려 그러면 하우스 오브 윈저,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 하우스 오브 부르봉. 하우스 오브 윈저는 누군지 아세요? 예,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집안이죠. 원래 하우스 오브 하노버였죠. 거기가 독일에서 왔으니까. 그러다가 전쟁 1차 대전 하는 바람에 이게 하노버라는 이름을 윈저로 바꾼 거고.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는 예, 오스트리아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 테레지아라는 분이 유명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던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이 또 포함됐었습니다. 1차 대전까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은 도대체 되게 그 러시아랑 잘 안 맞죠? 그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실 노브고로드 러시아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쪽은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은 하우스 오브 로마노프의 이 러시아 쪽 지배를 받았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부르봉은 프랑스, 루이 16세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우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때의 하우스는 왕실 자체는 국가 경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오브 이시 왕조죠. 이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경제 단위가 누가 제일 컸겠습니까? 봉이 김선달이 크지 않겠죠. 왕실이 제일 큽니다. 땅도 제일 많이 갖고. 그래서 왕실의 자비심으로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양의 경제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도 이시 왕조가 그런 것들을 물자 조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종로 아닙니까? 유구 이전. 전국에서 왕실에 납품하는 품목들이 와가지고 거래되던 것이 종로예요. 거기서 조금 옆으로 빠지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래되는 것이 종로 쪽에 시장이 발달한 겁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방산시장, 광장시장 이렇게 남아있고, 종로 유기전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우스 이코노믹스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왕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자 자체가 국가 경제랑 같았습니다. 뭐 약간 다이그레션으로 빠졌는데 그게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우리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측정할 때는 뭔가 하니 어떤 품목을 몇 개 골라요. 여러분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거 할 때
주식 몇 개 고르잖아요. 미국에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는 거를 측정할 때도 그 30개, 25개인가 30개가 되는 기업을 고르잖아요.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히 반영된다고 되는 기업 주식을 골라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고, S&P 500는 대표적인 기업을 각 분야마다 500개 정도를 다 골라가지고 우리가 가치 평균이라고 밸류웨이트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 그 자본 주가의 총 가치의 비중을 해서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윌셔 5000는 전부 다 그냥 집어넣는 거고, 뱅가드나 이런 데서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CPI는 항상 왜냐면 한 30년 전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 벽돌폰이라고 모토로라에서 가끔가다 옛날 드라마 보시면은 찝차 안에서 이 정도 큰 핸드폰 벽돌폰이라고 이렇게 들고 하는 게 그게 무선으로 되던 시절에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CPI 물가상 하는데.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내에서 도메스틱이니까 나라 내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 그거를 전부 다 가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이 얼만큼 더 늘어났느냐, 그 늘어난 만큼을 정도를 구한 것이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체가 늘어난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거 그 다음에가 GDP 그로스 레이트는 보시듯이 2020년 2월 달이 가장 성장률이 확 마이너스 3.2%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팩트가 많이 작용을 했고, 회복됐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회복되는 건데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너무 확 내려갔기 때문에 저절로 반등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도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5.7%까지 나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자산 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낼 때 그 원가에 들어가는 노동비의 비중입니다. 임금 이런 것들의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임금은 배달 같은 경우는 그 임금이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임금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수요가 확 늘어나가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현재 경제 상황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임금 상승이라는 것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쓰게 됩니다. 특히 임금 상승이 바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것이 70년대 그때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임금 상승을 왜 요구하냐. 물가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임금 상승을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막 지금 물건 많이 팔리고 인플레 발생하고 막 수요가 뜨거운데 사람들이 갑자기 안 나오면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줘 버려요.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나쁘게 상승작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러니까는 경제가 너무 뜨겁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유니레이버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21년 4분기고요. 요 부분이 아마 2018년 17년이니까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높아졌는지 혹시 이유. 이때는 왜 이렇게 노동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그러고 나서 쭉 더 이상 최저임금 한번 확 크게 올리고 몇 번 크게 올리고 나서 안 올리니까 이제 다시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2011년, 12년 이때는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된 상황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요거가 아마 이제 인플로이먼트. 그러면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가 그 경제에 어느 정도 뜨겁냐 아니면은 경제가 슬럼프냐 이거 판단하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해고돼도 어딘가 가서 일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상 실업이 거의 없는 항상 일할 기회가 있다는 풀 임플로이먼트 상태고 우리가 포텐셜 생산 가능 GDP라는 걸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할 경우에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해고가 된다는 거는 본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미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경제가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고의 뜨거운 맛을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이게 달라요. 이거 뭐지? 페이지 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좀 다시 켜주세요. 이거. 시간이. 그러면은 그 자료를 혹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고금리 정책을 금리를 높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건데 이게 85년도에 그 네덜란드의 윈버겐이라는 분이 페이퍼를 쓴 겁니다. 한국에서 특히 자료를 구해서 이제 한 건데요. 이 양반이 우리가 고금리 정책이 금융산업을 정상화하고 이런 데 좋긴 하지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한 예로서 했던 건데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금융산업과 실물경제 기업의 연결고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워킹 캐피탈로 영향을 미칩니다. 워킹 캐피탈은 이게 커런트 애셋하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차이죠. 커런트 애셋은 외상 매출권,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외상 매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1년 안에 받아야 될 돈,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본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회계년도 안에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해야 될
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부담을 많이 줘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 뭐라 했는가 하면 금리를 높이면은 예금이 증가하고, 왜냐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 산업이나 이런 데가 규모가 확대되고, 그래서 금융산업의 혜택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80년대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지 않더라. 이거보다 부담되는 것이 더 많더라 하는 거를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했어요. 80년대. 그래서 이거를 까바요 이펙트라고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더라. 그래서 뭔가니 쉽게 말해서 금리를 높여주면 사람들이 사채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데 쓰지 않고 은행으로 가져올 거 아니냐. 이것이 좋게 작동한다라고 이제 시장 근본주의자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사채 시장의 대체를 사채 시장에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더 많이 빌리게 되고, 그러면은 근데 은행에서는 은행 신용이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빌릴 때가 점점 없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가장 많이 악용한 사람이 장영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높이는 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고금리 상태에서 어떤 기업의 건전성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워킹 캐피탈을 보시는 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